자, 그럼 지금부터 갑오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갑오개혁, 을미개혁, 독립협회, 대한제국 이렇게 점들로만 연결해서 시간순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개혁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다르고 같은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학농민운동부터 그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정부가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주호화약을 체결했었죠. 그래서 농민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화약을 체결했으니 청과 일본 양국 군대는 철수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국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국내적으로는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개혁을 요구합니다. 물론 일본의 입맛에 맞게끔 개혁을 요구를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감히 우리 국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점령을 하느냐라고 해서 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우금치에서 패배하고 만다. 그렇게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이 청일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데 초반에는 일본이 조선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저 큰 청나라랑 싸우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되었겠죠.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조선에 큰 간섭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실시되었던 갑오개혁에서는 비교적 조선 정부의 자주적인 입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제1차 갑오개혁이라고 하는데 1차라고 하면은 분명히 2차, 3차가 있겠죠? 네. 그래서 1차 때는 특징이 어떻다? 비교적 자주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를 맨 처음에 쓴 거는 그래도 일본이 간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적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악습, 조혼 폐지, 그리고 연저제 폐지, 문벌 폐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반영이 됩니다. 농민군들의 입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갑신정면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적인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일본이 어느 순간 승기를 잡게 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간섭해 줄게 라고 해서 제2차 갑오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1차 때는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었지만 2차 때는 김홍집과 박영효라고 하는 인물이 달라붙습니다. 박영효는 갑신정변 때도 있었던 친일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친일적인 인물을 넣어서 조금 더 일본의 입맛에 맞게끔 개혁을 주도한 것이죠. 그리고 1차 때는 실제로 이러한 개혁들을 주도했던 기구가 군국기무처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군국기무처를 없앱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표되었던 내용들은 우리가 홍범 14조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개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일본의 요구사항대로 집행된 게 많았다. 일본의 요구는 무엇이었냐? 국왕권의 약화. 왜냐하면은 고종은 당연히 국가를 침탈하려고 하는 일본의 적대적인 입장이었겠죠. 국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성황후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조선 말의 개혁 상황을 주도했던 인물은 명성황후인데, 명성황후를 비롯한 이 민씨 집안, 외척 집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나라의 굉장히 사대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친청파 세력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이러한 개혁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개혁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죠. 근데 결과적으로 체결이 되었던 시모노 세키 조약을 보면은 요동과 대만을 넘겨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간섭을 해서 야, 너네 요동은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어라 라고 간섭을 합니다. 이걸 본 조선 정부가 저 강한 일본이 러시아의 한마디에, 저 세 나라의 한마디에 얻었던 그 영토를 돌려주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가까웠던 러시아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다시 칠러 내각이 구성이 돼요. 그랬더니 이제는 못 참겠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감히 내각을 바꾸고 러시아 쪽으로 달라붙으려고 하다니 이제는 안 되겠다. 저 사람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내각 구성의 총책임자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을미사변이고요. 을미사변으로 끝을 안 내고 제3차 갑오개혁이라고 해서 을미개혁입니다. 또 다른 개혁을 실시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두법이라고 해서 천연두를 예방하는 법, 그러니까 그런 치료법을 널리 쓰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력이 아니라 태양력을 써라. 다 1, 2번 다 서양식으로 바꾸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료로도 봤던 단발령, 마지막으로는 친위부대 설치, 이렇게 있습니다. 단발령은 말 그대로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그동안 향유해왔던, 조선이 그동안 누려왔던 유교 문화를 싹둑 자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의 민족성을 한풀 꺾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나중에 일본의 이러한 그 정책들은, 제도들은 일제강점기 때 가서도 동일하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발령의 첫 번째 대상은 그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왕에게 먼저 행해집니다. 그래서 고종이 먼저 머리를 자르게 되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고종이 머리를 자르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위부대 설치는 선생님 좋은 거 아닌가요? 군사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위부대의 구성원들을 누가 편성을 했을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말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일본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친일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국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을 감시하고 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을미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이제 고종이 이런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판서를 좀 지우고 나서 다시 설명